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와 물질 순환 단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지구 시스템에 작용되고 있는 에너지의 종류 그리고 이 에너지로 인해서 물질들이 순환을 할 텐데요. 이 물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인하면 되는 단원입니다. 자, 첫 번째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날씨 변화를 일으키고 다양한 생명 활동에 관여하는 것은 지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에너지, 바로 태양 에너지입니다. 자, 그리고 외핵의 운동을 일으켜서 지구 자기장이 형성될 수 있게 하고 멘틀 대류를 일으켜서 대륙을 이동하고 지진과 화산 활동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히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물론 퍼센트로만 따지면 태양 에너지에 비해서는 모자라지만 이 지구 자체에 영향을 아주 크게 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퍼센트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밀물과 썰물을 일으켜서 해수면 높이를 변하게 하고 해안 근처의 생태계와 그리고 지형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닷물에 의한 조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 세 가지 종류의 에너지의 영향을 이제 받고 있죠.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원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면서 지구 시스템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적인 에너지를 물어보게 되면 당연히 이건 태양 에너지입니다. 이건 반박할 여지가 없는 거고요. 그렇지만 비율이 작다고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나 조력 에너지를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 그리고 물질 순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에너지는 흐름이라는 단어를 붙였고요. 그리고 물질은 순환이라는 단어를 붙였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에너지는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물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돌고 돈다는 얘기인데요. 이 의미 차이가 사실 여러분들 깊이 들어가면 꽤나 심오한 의미 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이 단어가 차이가 나는구나 정도 알고 내용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바닷물은 수증기로 증발할 때, 자, 열 에너지를, 자, 우리가 지금 물이 증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체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흡수하고 수증기가 구름이 되면서 이때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서 액체로 다시 변화하죠. 이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자, 태풍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물어볼 건데요. 자, 태양 에너지를 흡수한 건 바다에서 흡수를 합니다. 이 수권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량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상승하는 기류를 만들면서 얘가 거대한 이 저기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태풍의 시작이 되는데요. 즉 수권에서 기권으로 에너지의 흐름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지구 전체로 보면 태풍 같은 경우에 만들어지는 위치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만들어진 위치에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이동 방향으로 보면 태풍의 경우에는 저위도에서 만들어져서요. 즉 적도 부근에서 만들어져서 고위도 지역으로 에너지와 그리고 물을 대량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에너지의 불균형이 더 심해지게 되면 이런 태풍의 발생이 이제 심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물을 이동시킨다고 했으니까 물이 어떻게 순환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같은 경우에 지금 선생님이 요약되어 있는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하고 좀 다르긴 합니다. 그렇지만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이 숫자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수권의 물 같은 경우에는요, 이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기권, 직권, 그리고 생물권과 상호작용하면서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처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바다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볼게요. 바다에서 자, 해양에서 증발한 양이 총 109만큼 증발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요, 육지에서도 증발량은 있죠. 그래서 15만큼 증발을 했더니, 자, 합하면 109 더하기
15를 하니까 124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증발된 양은 124가 됩니다. 자, 이게 바다와 육지에 각각 비를 뿌렸습니다. 바다에 98만큼 뿌렸고요. 그리고 육지에 26만큼 뿌렸어요. 그럼 더하면 124 맞죠? 그리고 이 26 중에서 아까 15는 증발했는데 나머지 11은 어디 갔나 봤더니 육지에서 하천으로 흐르고 지하수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게 또 11이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요 11과 15를 합하면 26이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11은 이 해양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서 증발했을 거고. 자, 이렇게 양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더하면 결국엔 같다는 얘기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물의 순환 과정에서 각 권은 물에 얻은 양 그리고 잃어버리는 양이 평형을 이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평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구 시스템 전체로 따졌을 때는 물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물 부족 국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물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먹는 식수가 부족해진다는 얘기고요. 지구 전체로 따졌을 때 물의 양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로 나가거나 하질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형태가 달라질 뿐이지 계속해서 이 지구 속에서 지구의 시스템 안에서 돌고 있는 거고요. 태양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와서 나중에 외부로 방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되고 방출되는 이 과정들을 통틀어서 에너지에 흐른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에너지가 한번 들어와서 계속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물질처럼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그 차이점. 그래서 에너지는 흐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물질은 순환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점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탄소의 순환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소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이 탄소의 존재 형태에 대한 명칭들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거든요. 먼저 지금 위에 그림도 역시나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좀 차이는 나는데 들어가 있는 내용 자체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기권에서 존재할 때는 주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또한 메테인의 형태로도 존재를 합니다. 물론 더 다양한 종류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고요. 이렇게 이산화탄소들로 존재하던 이 탄소가 물로 들어가게 되면요. 물에 녹게 되면 탄산이온의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또 식물 속에서 광합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식물들이 광합성 있을 때 대표적으로 포도당이 나오잖아요. 이런 포도당과 같은 것들을 합해서 우리는 유기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소를 골격으로 하는 유기화합물로 존재하고요. 이러한 식물들 또 아니면 동물들이 석탄, 석유가 되고 화석 연료가 되게 되면 화석 연료의 형태로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산호와 같이 이런 해양에서 흡수가 되게 되면 석회암과 같은 또 퇴적물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탄소는 다양한 형태로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내용입니다. 질소의 순환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간혹 다른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서 한 번씩 질소의 순환을 언급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학습지에 좀 추가를 해두었습니다. 자, 우리가 과자 같은 거 사면 요새 뭐 커뮤니티 상에서 옛날부터 하던 얘기인데 과자를 산 게 아니라 질소를 사면 과자가 들어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죠. 그래서 이렇게 뭐 과자에 부서지는 걸 막기 위해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소 충전을 했다라고 표시를 해두는데요. 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기 중에 오히려 산소보다도 더 많은 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약 78% 정도의 비율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얘가 과자 봉지나 이런데 이 충격 방지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산소하고 접하게 되면 과자가 눅눅해질 건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뭐 다른 걸 산화시키거나 하는 게 좀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매우 안정된 상태로 존재를 하면서 다른 애하고 반응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이걸 이용을 하려면 뭔가 반응을 해서 직접 이용을 할 수 있는 형태여야 되는데
식물이 얘를 직접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미생물들이 얘를 직접 이용할 수 있는데 그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먹는 식물들로 또 이 질소가 이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질소는 뭐 반드시 필요하죠. 예를 들면 우리 단백질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도 이 질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질소들도 역시나 지구상에서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태로 순환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기에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건 좀 어렵고요. 나중에 생원에서는 이걸 좀 본격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이건 참고로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뭐 시험에서 이걸 직접적으로 언급하거나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면 질소 순환 과정에서 그림이 역시나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질소 고정입니다. 자, 질소 고정, 즉 질소를 가둔다, 어디다 가둔다, 뭐 이런 얘기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기 중에 있던 질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 고정 세균, 이 질소 고정 세균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고정이 될 수도 있고요. 자연적인 현상 중에서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 의해서도 질산 이온으로 고정돼서 우리 토양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흡수된 질산 이온 또는 암모늄 이온들을 식물들이 흡수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식물에서 식물성 단백질들을 합성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요. 자, 동물 역시나 식물을 먹겠죠. 그러면서 식물의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질소를 얻게 되고요. 또 동물 역시도 아미노산 단백질 형성에 쓰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동물과 식물들의 배설물 또는 사체 속에 있던 이 단백질들이 분해자에 의해서 다시 암모늄 이온으로 분해돼서 토양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질소들이 동물과 식물에게 흡수가 되고요. 또 탈질화 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산 이온 중에 일부는요, 탈질화 세균에 의해 가지고 다시 질소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대기 중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나 여기 이 질소 같은 경우에서도 순환을 한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자, 개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사실 이 뒤에 있는 질소 부분은 참고용입니다. 혹시라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시험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다음 문제풀이 강의로 넘어갈게요. 문제는 총 3문제고요. 각 해마다 9월에 출제가 한 문제씩 됐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